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유영자에게 아침이란 늘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다. 6시 정각에 일어나 고요한 거실을 지나 부엌불을 켜고 정수기 물을 받으며 세탁기를 돌리고 7시가 되면 문을 열어 신문을 챙기는 것까지. 그날 아침도 그랬다. 무심하게 문을 열었을 뿐인데 발밑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 국화 한 송이. 흙도 없고 포장도 없고 줄기만 깨끗이 정리된 생화.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왜 여기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누가 꽃을 여기다 놨어? 영자는 문 밖을 둘러봤다. 이른 아침이었고 엘리베이터 앞은 조용했다. 혹시 택배인가 싶어 문 옆을 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초인종도 누른 흔적이 없었다. 무심하게 꽃을 주워 부엌 싱크대 옆 컵에 꽂았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꽃이 떠나질 않았다. 남편 강철수는 2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주차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날 이후 영자는 혼자 살았다. 아들 현수는 미국에 있고 딸 유진은 결혼의 분당에 산다. 명절이나 기념일 외에는 연락도 뜸했다. 영자는 스스로를 혼자가 익숙해진 여자라 불렀다. 그런 그녀에게 이 국화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문을 일으켰다. 이틀 후 또다시 문 앞에 같은 꽃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도 노란 국화. 위치도 똑같았고 놓여있는 각도까지 마치 복사한 것처럼 완벽했다. 영자는 가만히 엎드려 꽃의 줄기를 살폈다. 그 끝부분엔 미세한 잘림 흔적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그 꽃을 준비했다가 자른 듯한 정성. 그녀는 경비실로 내려갔다. 혹시 우리 집 문 앞에 꽃 두고 간 사람 CCTV에 잡혔나요? 경비 아저씨는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며칠 전부터 새벽 5시쯤 남자분이 왔다 가시던데요. 얼굴은 모자랑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요. 그냥 조용히 와서 꽃만 놓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밤 영자는 남편의 유품이 보관된 낡은 박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첩, 볼펜, 정장용 넥타이 몇 개, 그리고 국화 한 송이가 말라붙은 책갈피 속에 끼워져 있었다. 결혼기념일 10주년. 책갈피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 꽃 그 사람이 내게 처음으로 줬던 꽃이야. 영자는 오래도록 그 국화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문질렀다. 말라버린 꽃잎이 손가락 사이로 부서졌다. 다음 날 새벽. 영자는 문 앞에 앉아 기다렸다. 4시 50분. 5시. 5시 10분.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조심스럽게 나와 꽃 한 송이를 들고 그녀의 문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문 앞에 그녀가 서 있는 걸 보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뒤돌아섰다. 잠깐만요. 영자는 재빨리 뛰어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왜 이 꽃을 두고 가시는 거죠? 당신 누구예요? 남자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그 안엔 익숙한 필체로 적힌 글. 영자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필체는 남편 강철수의 것이었다. 영자는 눈을 떴다.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노란 국화 한 송이만이 조용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꿈이었나? 하지만 현관문을 닫으려는 그 순간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글을 읽는 순간 그녀의 몸은 그대로 무너졌다. 영자야, 내가 살아있었단 걸. 이제서야 말한다. 현관 앞에 떨어져 있던 종이는 시간이 지나며 노랗게 바랜 듯한 오래된 종이였다. 하지만 그 위에 쓰인 글씨는 너무나 익숙했다. 강철수의 글씨. 영자는 주저앉아 종이를 펼쳤다. 글씨는 떨리듯 삐뚤게 이어졌지만 확실히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문장 습관과 똑같았다. 영자야.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거라 생각 못했어.
하지만 혹시라도 그때가 온다면 나를 미워해도 좋아. 단지 진실은 알고 있어줬으면 해. 손끝이 떨렸다. 영자는 주방 의자에 털썩 앉아 편지를 다 읽을 준비를 했다. 그는 왜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걸까?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다시 그녀의 인생 앞에 나타난 걸까? 편지의 다음 문장은 그녀의 30년 결혼 생활을 뒤엎을 단어로 시작되었다. 나는 살아있었다. 그 한 문장에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년 전 심장마비로 죽은 것처럼 위장했지. 미안하다 영자야. 하지만 그 선택밖엔 없었다. 철수는 분명히 죽었었다. 사망진단서도 장례도 납골당도 모두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는 뜻인가? 영자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못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중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낯선 남자 둘이 차에 타더니 내게 협박을 했어. 너랑 아이들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말. 내가 그들과 맞서면 널 먼저 해칠 거라는 협박이었지. 영자는 손을 입으로 틀어막았다. 남편은 말없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라졌다는 말이었다. 그놈들은 나에게 조건을 제시했어. 죽은 사람처럼 사라지면 너희들에겐 손대지 않겠다고. 그 순간 나는 내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기로 했어. 병원 기록도 조작했고 장례식장에는 협박자들이 보낸 대역 시신이 있었지. 영자는 믿을 수 없었다. 당시 관 속에 있던 시신. 그 얼굴을 끝까지 열어보지 못한 걸 지금에서야 후회했다. 내 눈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 너까지 위험해질까 두려웠다. 영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남긴 유서도 없었고 그의 죽음은 의외로 빠르게 정리되었다는 점. 그럼 장례식도 거짓이었단 말이야?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그가 떠난 날부터 자신은 거짓 위에 살아왔던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은 의외로 담담한 문장이었다. 이제 나는 병을 얻었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말도 들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내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넌 무너질 테니까. 그냥 국화 한 송이로만 기억해줘. 그 꽃은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건넨 진심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미안하고 사랑해. 그리고 고마웠다. 편지를 다 읽은 영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혼돈.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우리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날 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 무엇도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줄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 하나. 진실이 궁금하다면 이 번호로 전화해줘. 그 사람 너도 잘 아는 사람일 거야. 그 번호를 보자 영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번호는 낯익었다. 심지어 그 번호는 남편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의 번호였다. 설마 그 사람도 이 일에? 유영자는 그 번호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망설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결국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뚜루루. 수화기 너머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 혹시 최성태 씨 맞으시죠?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숨소리 하나 없이 침묵. 그러다 아주 천천히 남자가 말했다. 혹시 영자 씨인가요? 네. 이 번호 철수가 남겼어요. 진실이 궁금하면 연락하라고.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숨죽인 한숨.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국 이 번호로 전화하셨군요. 최성태. 강철수의 직장 동료였고
영자도 몇 차례 식사 자리에서 얼굴을 본 적 있었다. 조용하고 과묵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였다. 그가 말했다. 2번으로 오시면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수 형이 가장 아끼던 장소예요. 다음 날, 영자는 택시를 타고 최성태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서울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이 모인 동네. 낡은 전봇대와 붉은 벽돌 담장이 이어진 길끝. 그곳에 하얀 대문을 가진 작고 조용한 집이 있었다. 영자가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최성태는 예전보다 수척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집안은 예상보다 따뜻하고 단정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살아온 공간처럼. 거실 한쪽엔 강철수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는 정말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숨 쉬며 살아간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철수 형은 여기서 2년 동안 지냈습니다. 혼자였던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성태는 조용히 작은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쪽입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리는 반쯤 흰머리였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여자는 눈동자만 살짝 움직이며 영자를 바라봤다. 여기는 누구신지. 그분은 철수 형의 첫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최성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두 분은 철수 형이 군대 가기 전부터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뒤 가족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외면당했어요. 철수 형은 그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만났고 가정을 꾸미게 되었죠. 그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두 가정도 아니고 외도도 아닙니다. 그저 버릴 수 없었던 사람이 2명이었던 거예요. 영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철수가 자주 야근을 한다며 늦게 귀가하던 날들, 중간에 꺼져 있던 휴대폰, 뜻밖의 멍과 피곤한 얼굴. 그 모든 날들이 여기 이 집과 연결되어 있었다. 형은 마지막까지 이분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사라진 겁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기억하시죠? 국화 한 송이로 기억해달라는 그 말. 최성태는 거실 한복판 유리병에 꽂힌 노란 국화를 가리켰다. 그 꽃은 철수 형이 이분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당신 집에 몰래 놓고 가던 꽃입니다. 왜요? 나에 대한 미안함을 왜 그렇게 남긴 거죠? 형은 살아생전 당신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엔 당신이 자기를 잊지 못할까봐 일부러 꽃을 놓고 간 거라 했어요. 영자는 머리를 감싸며 울었다. 그의 사랑이, 그가 감춰왔던 삶이 너무나 잔인했고 너무나도 깊었다.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었군요. 그는 누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분도 모두 그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철수 씨,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미워할 수가 없네요. 택시 안 유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는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와 최성태가 건넨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창밖 풍경은 분명히 서울이었지만 마음속은 알 수 없는 이국의 풍경처럼 낯설었다. 그녀는 묻고 싶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유영자는 한동안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다. 문 앞에 놓였던 국화꽃이 떠올랐다. 그 꽃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사죄이자 유언이었음을 이제야 이해했다. 그날 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종이 3장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종이는 강철수의 자필 편지. 두 번째는 보험 수익자 변경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 현수에게 남긴 메모.
먼저 편지를 펼쳤다. 이번에도 익숙한 글씨. 하지만 이번엔 한층 더 단호하고 조용했다. 영자야. 나는 참 비겁한 남편이었고 한없이 부족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너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이중생활? 맞다. 숨겼다. 하지만 나에겐 누구 하나를 버릴 용기가 없었다. 넌 너무 강했어. 너라면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널 배신한 첫 이유가 되었다. 영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이 강해서 버림받았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문장. 그녀는 손끝으로 편지의 종이를 조용히 구겼다. 내가 강해서? 그래서 당신은 나를 속인 거야? USB를 컴퓨터에 꽂자 강철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현수야. 아빠다. 이 영상은 내 엄마가 다 본 다음에 보길 바란다. 내가 죽은 뒤엔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남길 거다. 엄마는 그 누구보다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자격이 있는 분이야. 아빠가 너무 많은 걸 빼앗았으니까. 영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가 뺏은 건 시간, 감정, 믿음. 그리고 그녀의 청춘 전부였다. 30년. 강철수는 퇴근 후 그녀에게 오늘 힘들었다며 등을 기대던 그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의 간병인이자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거실 조명 아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흑백이 된 사진 속에서 철수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가장 잔인한 표정처럼 느껴졌다. 그 웃음 전부 거짓이었네. 그녀는 편지 뒷면에 짧게 쓰인 문장을 발견했다. 내 묘는 따로 없을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날 기억해줬으면 해. 그리고 날 미워해줘. 그날 밤 유영자는 꽃집을 찾았다. 조용히 국화꽃 3송이를 골라 흰 포장지에 담았다. 그리고 그가 숨겨왔던 작은 단독주택 그곳에 찾아갔다. 그 집 앞에서 그녀는 대문 앞에 앉았다. 말없이 꽃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다. 당신, 나만 속인 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속이고 산 거야. 그래도 사랑받았다는 착각이라도 하게 해줘서 고마워.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분노, 슬픔, 애증, 미련.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눈물 한 방울로 터져나왔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잔잔하지만 지독히 차가운 봄비. 유영자는 검은 우산 하나를 들고 조용히 그 집 앞에 도착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공간. 그리고 그가 감췄던 사랑의 무게가 눌러앉아 있는 집. 그녀의 손에는 노란 국화꽃 3송이와 남편의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대문은 잠겨 있었다. 최성태도 그 여자도 이미 이곳을 떠난 듯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천천히 앉았다. 빗물이 땅에 스며드는 소리가 전부였다. 철수 씨,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말.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 사라졌다. 그건 핑계죠.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놓지 못했던 당신의 욕심이었어요. 그녀는 국화 3송이를 천천히 포장지에서 꺼내어 한 송이는 자신의 발치에, 한 송이는 대문 앞에, 그리고 마지막 한 송이는 자신의 품속에 깊이 안고 앉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수없이 떠오르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왔다. 결혼식 날, 그가 처음으로 손을 잡아주던 날.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함께 웃고 싸우고 침묵하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자신만 모른 채 살아왔던 거짓의 30년.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갑자기 멈춘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마지막 유서 사본을 꺼냈다. 그곳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영자야. 너를 사랑한 건 거짓이 아니야. 하지만 너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용기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없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죽였다.
내가 없어도 너는 분명 잘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부디 날 용서하지 마.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날 용서하지 마.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말만은 참 정직했네요. 그녀는 마지막 국화 한 송이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일어섰다. 빗속을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길. 한 발 한 발이 무겁고 또 가벼웠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사랑은 때로 용서보다 더 아픈 방식으로 끝나야 한다는 걸.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그날 밤 유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다. 결혼식 사진 속 강철수의 얼굴 위에 작은 종이를 덧붙였다. 그 종이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며칠 후 유영자는 국화꽃을 한 아름 사서 근처 복지시설로 보냈다. 거기엔 자신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국화를 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이 꽃은 이젠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계절 하나였을 뿐이죠. 비는 멈췄고 유영자의 삶엔 다시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문 앞 꽃을 기다리지 않았고 남편의 편지들도 모두 태워버렸다. 기억은 남지만 용서는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다. 사랑은 끝이 났고 진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 사랑했기에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